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최근 그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멘탈 잡기 쉽지 않으시죠? 지난 5주 동안에 한 33% 주식이 빠졌습니다. 마이클 베리 빅쇼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예견했던 이 사람이 너무 과장돼 있고 올해 안에 90% 폭락할 것이다. $100 미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폭언에 가까운 예언입니다. 주식은 뭐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저희도 테슬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기도 합니다. 2019년 말에 테슬라 주식 매입했다가 2020년 가을쯤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테슬라 주식은 현재 조정을 계속 거듭해 나갈 것 같은데 자율주행 FSD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300불대까지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300불 수준까지 떨어질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야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서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PER 그 수치만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FSD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업으로서는 하드웨어를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초의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라시티, 또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 관련된 분야까지도 진출을 빠르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스타링크 또는 뭐 뉴럴링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PC 또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저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통한 고도의 뉴럴 네트워킹 알고리즘 이걸 기반으로 또 자율주행 서비스를 앞으로 4단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복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사진들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는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현재 매출 규모가 뭐 한 27조, 토요타 11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총은 뭐 얼마 전까지 800, 한 4, 50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200조 이상이 또 날아가는 이런 막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테슬라가 이상한 기업이고 사람들이 뭐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 세상에 없었던 기술 분야,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말하자면 이제 신대륙 발견하고 그 신대륙에서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기업인데 이 변동성 그 다음에 변화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이 될 때 논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 초기 시장, 이제 전기차를 1년에 한 50만 대 생산하고 있고요. 올해 한 80만 대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전에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아주 급게 내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가 한 850만 대 연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가동률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한 640만 대 정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705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재 산업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반도체 대란, 지금 8인치 웨이퍼, 자동차의 시스템 반도체들은 15인치, 뭐 12인치 이런 그 주력으로 생산되는 웨이퍼가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그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8인치 웨이퍼 분야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R&D의 그 투자가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 중소 생산 단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 수요 대처를 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제 테슬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7나노 공정의 이제 차세대 FSD2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같은 거대 파운드리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유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거대 파운드리 같은 삼성 그리고 또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인텔 이런 데에서는요. 웨이퍼가 몇만 장 수준으로 수주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그런 파운드리서입니다. 몇천 장 수준의 웨이퍼는 사실 오더 자체를 받아주진 않는데 테슬라는 TSMC의 2,000장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파운드리사도 앞으로 모빌리티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사업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레거시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고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폭이 크지 않은데 테슬라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투자나 기업의 가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벤치마킹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조직에서 운영돼 왔던, 또 기업이 성장해 왔고, 어떤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를 했었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사업이나 또 그 기업의 전망, 또 미래 가치들을 판단하는 기법인데, 테슬라 같이 이전에 없었던 기업, 그러니까 니트로이트라든지 기존의 굴뚝 사업이 아닌 IT 기반으로 한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자동차 기업, 특히 또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오로지 전기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제어를 해서 이전에 자율주행에 맞는 그런 보다 진보된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자동차 회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기업 가치를 가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일 과장됐다, 폭락할 것이다, 휴지 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애플이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켜서 이 기존의 산업군 자체를 막 뒤집어 놨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통해서 애플이 가져온 스마트 혁명을 분석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애플이 선보였던 다양한 제품군들 뭐 다 그런 초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나오면 무조건 뭐 전문가들이 이게 뭐 예전에 다 있었던 거고 새로운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애플워치 나올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왜? 새로운 가치를 논할 때는 앞으로 펼쳐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또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 펼쳐지지도 않고 경험으로 알 수도 없는 데이터도 없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평가를 해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 특히 또 일론 머스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오셨던 것처럼 실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든 아니면 뭐 스페이스X든 뭐 솔라시티든 또 FST든 그가 하려는 사업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 전기차의 품질을 올려야 되고 전기차의 어떤 동력 성능, 그다음에 전기차의 어떤 뭐 마감, 또 생산력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가장 크고 심지어는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10배 이상 중요한 분야다라는 인식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 배터리 데이 때죠. 2022년까지 100GWh 생산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2010년에는 3TWh의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으로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분야를 하나의 축으로 키워내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배터리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소재 산업이에요. 거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산화 리튬. 전기차에는 탄산 리튬 대 수산화 리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수산화 리튬이 대형화하기가 좋아서 그 보면은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그 중국의 실추한 야후아 공업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맺은 그 총량이 6만 5천 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만 5천 톤입니다. 6만 5천 톤이면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량이냐면 10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하겠다는 용량에 거의 필적하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와 계약한 용량이 이 정도입니다. 거래량이.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호주의 그 피트몬트 광산에서 이 순도가 높은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2022년 7월부터
2018년부터 물량을 공급을 받기 시작을 해서 이 광산에서 리튬 생산량이 연 16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공급받는 그런 계약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니켈, 이 에너지 덴시티를 계속 높이면서 가장 필요한 광물이 니켈이거든요. 양극재 들어가는 가장 범위가 많은 6위, MC6위 기준으로 2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NCA거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요 배터리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서 양극재 세 가지 중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범위가 약 80% 됩니다. 그러니까 니켈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니켈의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9,000불, 톤당 19,000불이 약간 안 됩니다. 올해 안에 2만 불 이상을 넘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가장 광물 중에서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발트가 좀 더 톤당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만 변동비도 크고요. 그런데 코발트는 들어가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니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니켈 관련된 확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국으로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25년서부터는 니켈 생산 1위 국가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와 벤처를 공동 설립을 해서 니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푸시켓, 영어로 뭐 사이킥 이쪽에 나사와 함께 로켓 채굴기 보내가지고 거기에 뭐 대부분 소행성 자체가 니켈 덩어리라고 합니다. 니켈 캐와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소재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기울이는 노력을 보면 허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 뭔지를 꿰뚫고 있고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장됐기 때문에 테슬라는 폭락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곧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네거시 업체가 자동차만 쏟아내면 테슬라의 독주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0만 대의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엄청난 주행 정보들이 테슬라의 클라우드 컴퓨터로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18년도까지 구글이 야 우리가 1000대가 지구 몇 바퀴를 돈 줄 알아?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입 밖에도 꺼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산해 놨던 110만 대 그러니까 이제 한 올 1월 기준으로 그 정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자동차들이 실질적으로 쏟아내는 주행 정보들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FSD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요. 자동차 차세대 시장에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요.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완성이라는 개념이 아마 제가 듣는 어감으로는 한 4단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레벨 4. 레벨 5는 아주 미래 얘기고요. 레벨 4 정도 레벨이 되면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이 완성이 되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레벨 4의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자동차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소비자들이 손에 넣게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 가져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역사는 또 새로운 국면,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이 가치를 누가 먼저 실현을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런 가치를 보여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그리고 테슬라에서 구현되는 OTA나 소프트웨어 기능도 경험해보면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전에는 절대 없었던 건데 와 자동차가 이렇게 바뀐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막 충격을 주고 막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다는 거,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는 건 이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놀라운 기술들 많이 보여줬고 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보들이 선보여줘서 그걸 높게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파를 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자동차 시장을 소형들이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거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FSD가 지금 베타 테스트를 이제 곧 2배로
기존에 1000명이었는데 그럼 한 2000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머지않아 10배로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8.2 버전이죠. 베타 테스트 8.2. 그래서 요게 이제 한 8.3으로 가게 되면 아마 10배수로 10,000명 정도가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정확하게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확대가 되는 걸 봐서는 올해 안에 레벨 3 정도는 실행이 되지 않을까, FSD가. 근데 여러분들 그 기업 정보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요, 그 경쟁사들이 이 테슬라를 어떻게 기술 핵심들을 정리를 하는지 그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현대, 그리고 또 그 외 내연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몇 단계로 분류를 하냐면 이미 3단계라고 분류를 해놓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폭스바겐이나 현대, 기아, 그리고 또 메르세데스, BMW 그 외에 내연자동차 업체들은 자신들의 자율주행을 2.5단계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기술자협회에서 규정하는 레벨 3, 레벨 4, 레벨 5 요거는 좀 달라요. 여기에는 0.5가 없는데 그래, 뭐 2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3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해서 이제 제조사들이 만들어낸 게 2.5다 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경쟁 기업들 기존의 내연자동차 업체들이 3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테슬라는 레벨 3에 해당하는 FSD를 선보일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도 보면 올해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레벨 3 서비스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테슬라가 FSD 이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상용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주가 그러면 테슬라 기업 가치는 이제 현재 상태로 조정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일 거예요. 약간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한 300불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루면서 지속이 되다가 FSD 그러니까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이게 레벨 3로 발표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레벨 3로 발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벨 3에 해당하는 FSD가 이제 실제적으로 상용 서비스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재조명이 돼서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도 내연자동차가 빠르게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업데이트를 해서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한다 그러면 테슬라의 성장세에 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겠고 테슬라가 레벨 3에 도달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도 오토파일럿이 레벨 2에서는 뭐 독보적인 완성도와 또 편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벨 3에 해당하는 FSD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에서의 간극보다 더 큰 간극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내연자동차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드웨어 부분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뒤지는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만 일부 앞서는 부분들 고속충전 관련된 350kW 이 고속충전을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기차는 레인지 싸움과 충전시간 단축 싸움입니다. 그런데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어요. 그동안의 그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그리고 또 하드웨어 조율 능력 그리고 전기차는요 이 정도 에너지 덴시티를 높여도 화재가 나지 않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까지 기술적인 경험과 완성도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내연자동차들이 지금의 레인지를 더 늘릴 수는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밀도 높이고 이걸 BMS에서 좀 더 넓게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마실을 좀 적게 주면 더 많이 갑니다.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코나 EV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이 필요한 겁니다. 테슬라는 많은 부분 이러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검증된 데이터 그 수많은 주행 정보를 통해서 요 정도까지 허용해도 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내연자동차들은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줄여서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 정도까지 열어도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테슬라의 레인지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모터에서 회전수 높이고 출력 높이는 이 부분도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 자동차와는 달리 구현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신의 문제예요. 이 정도까지 성능을 높였을 때 또 전력의 흐름을 이 정도의 범위, 캐파를 이 정도로 줬을 때 안정적으로 또 열화, 화재 뭐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능의 범위, 전력 공급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좁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반면에 급속 충전 기술 350kW 아이오니티를 기반으로 이제 유럽은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정부들이 이제 탄소 관련된 민감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기차 관련된 지원 사업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의 격정장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미국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 또 환경상 이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세 대륙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할 건데 유럽 시장이 이제 가장 큰 격정장이 될 겁니다. 아마 충전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내연 자동차가 빠르게 따라올 수 있고 또 경쟁력 부분에서는 앞서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이제 EV 관련된 기술들은 이제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가장 큰 장점이 800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충전 시간 단축시키고 또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효율 부분. 그러니까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리막 오토모빌리의 그 통합 쿨링 기능, 그러니까 감속기 오일을 통해서 전기 모터를 요게 고성능 자동차에서는 그 효율적으로 냉각시키는 인터쿨러 성능이 뛰어난 이런 기술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타이칸의 성능이 고성능을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던 거고요. 또 그만큼 배터리 안전 마진을 또 높게 두어서 배터리 부분에서의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테슬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약점으로 전환이 됐어요.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시켜서 빠르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까지 초창기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무조건 다 앞서갔는데 내연 자동차들이 이제 자체적인 기술이든 아니면은 파워트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걸 자사의 어떤 품질력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간에 빠르게 EV에 대한 품질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만약에 붙게 되면 테슬라가 많은 부분이 앞서 있다 하더라도 내연 자동차들이 기존의 안정적인 시설 그리고 높은 품질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 가격대 또 테슬라는 모델이 몇 종 없으니까 내연 자동차의 많은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협력업체 간의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전기차 관련된 그 테슬라의 집중 현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그리고 또 현대 기아처럼 자체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EV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테슬라만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끌어져 온 이 주식의 가치 뭐 시총 뭐 이런 것들의 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또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FSD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서비스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 단순히 고성능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모빌리티에서 느꼈던 그런 가치 이런 거를 다 뒤집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대중교통도 자율주행이잖아. 뭐 기사분 계신데 택시 타도 자율주행이잖아. 나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년에 지금 이제 사고 사망자들이 연일 많이 줄고 있어요. 그 과거에는 막 150만 명 이상 사망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 135만 명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한 120만 명대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스펙, 또 자율주행 보조, 뭐 레벨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긴급 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들어가면서 그 수치가 빠르게 줄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율의지를 항상 좋은 판단력으로만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어길까? 규칙을 어길까? 그리고 또 규정 속도를 어길까?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도 자율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의지가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같이 발현이 되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뭐 그 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고, 그래서 생명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 인지 판단,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킹이라는 게 사람의 사고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리즘화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인해서 일일이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 저럴 땐 저렇게 반응해라고 지시를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추리를 해보니까 뭐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생각하는 그 과정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기계의 차이가 뭐냐면, 기계는 나쁜 결정을 할 때 인지 판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규칙에 맞는, 법률에 맞는, 그리고 또 흐름에 맞는 올바른 결정,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자율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뭐 생명, 재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켜질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할 때는 운전자들은 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앞을 보고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평균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2시간 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빠르게 목적지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혹은 뭐 오락, 또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전 환경의 변화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가 그래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비즈니스. 말하자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되는 디지털 소스들, 이게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의 어떤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든, 학습,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든,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V2X, V2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Vehicle to Pedestrian Infrastructure, 또 Another Vehicle, 뭐 이런 전반적인, 그리고 또 디바이스, 이게 다 연결이 돼버리면은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출발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려면 일단 자율주행이 돼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 동안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완성시키려면 지금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기반, 그러니까 레이더와 카메라, 8개 카메라로 비전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를 사용하는 진영도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센싱은 달라요. 그리고 또 그걸 해석해서 알고리즘화해서 딥러닝을 해서 자율주행에 이제 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그 과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이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V2X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모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주변의 다양한 디바이스들, 신호체계, 그리고 사람, 또 다른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들, 이런 차들과 유기적인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러면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게 되면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이걸 뭐 V2L로 빼서 쓰거나,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자체를 움직이는 사무실, 오락실,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움직이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22시간 주차장에 세워놓은 있는 시간에서도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가야 되는, 그래서 자동차가 마치 스마트폰,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처럼 필수품화되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하는 가장 사람들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시키는 신호탄이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하면은 뭐 자율주행, 그래 운전 안 하고서 그 시간에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실현이 되면서 자동차는 스마트폰화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멈춰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필수제로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되는데, 그 자율주행의 서비스, 그 새로운 경험, 자동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핵심 키포인트를 가장 먼저 열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와 내연 자동차 간의
자율주행 서비스의 간극이 얼마나 빨리 극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차세대 자동차 시장은 뭐 3강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뭐 4강 체계로 갈 건지 2강 체계로 갈 건지 아니면 테슬라 독주 체계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FSD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이거 상용화하기 전이라 지금은 내연 자동차와 테슬라가 막 뒤엉켜가지고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식은 계속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FSD가 상용화가 되고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테슬라의 가치는 더 독보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내연 자동차들이 빠르게 따라가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도 뭐 몇 개월 늦지 않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올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연 자동차는 내년 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간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내연 자동차가 앞서냐 뭐 테슬라가 앞서냐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겁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희는 뭐 주식하고 관련이 없고 또 뭐 투자 관련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변동과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많이 불안해하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멘탈이 막 흔들리시는데 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이 변동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변동이 안 생기면 그건 개척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개척입니까? 막 미친 듯이 오르기도 하고 미친 듯이 떨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 쫄깃한 긴장감, 그 아드레날린을 만끽하는 것도 투자자들이나 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한 재미입니다. 스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은요. 맛있는 것도 늘 맛있는 것만 먹으면 맛있는지 몰라요. 가끔 좀 이상한 것도 먹고 가난 맞는 것도 먹어야 맛집 가면은 와 그래 이 맛에 우리가 사는 거지 행복감이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주도권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식의 새로운 경쟁 그리고 또 신기술의 경합 이런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펼쳐진다. 이거 참 살만 나지 않습니까? 전 요즘 아주 살만 납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도 너무 많고 다루고 싶은 주제도 너무 많은데 네. 뭐 오늘 간단하게 그 테슬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